안녕하세요. 행복해, 감사해, 풍족해. 최근 신경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시각 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눈앞에 책이나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눈에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의 망막에 도달하는 빛을 수용체가 감지하여 신호로 변환해 뇌 내부로 전달하면 일군의 뉴런들이 더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해 정보를 해석하고 사물을 식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런은 색을 구분하는 선을 인식하고, 다른 뉴런은 이 선으로 그려진 모양을 인식하고, 또 다른 뉴런은 이 모양을 기억의 데이터와 비교하고, 그리고 또 다른 뉴런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신호는 눈에서 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뇌에서 눈으로 이동합니다. 뇌는 이전에 일어난 일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가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뇌는 눈에 보일 것으로 예견되는 상을 만듭니다. 이 정보는 중간 단계를 거쳐 뇌에서 눈으로 전달됩니다. 뇌가 예상하는 것과 눈에 도달하는 빛 사이에 불일치가 감지되면 그때만 신경회로가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즉, 관찰된 주위의 이미지가 눈에서 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예상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죠. 시각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만 해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은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미지 파일을 압축할 때 비슷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모든 픽셀의 색을 저장하는 대신 색이 바뀐 곳의 정보만 저장하는 것입니다. 적은 정보로 충분히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죠. 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매우 큰 개념적 함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는 실제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불일치를 탐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은 외부를 재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수정한 것입니다. 관련된 입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입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상과 상충하는 입력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사소한 입력입니다. 고양이가 귀를 움직였네. 때로는 다른 가설로 넘어가려는 경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였구나.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유의미한 형태로 상상하여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눈에 비친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M 가설에 따르면 의식은 신체와 세계가 가변적이어서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입력을 예측하려는 뇌의 활동입니다. 그리하여 표상을 만들어내고 관찰된 불일치를 기반으로 예측의 오류를 부단히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이폴리트 텐의 말을 빌리자면 외부 지각이란 외부 사물과 조화를 이루는 내면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각을 환각이라 부르는 대신 외부 지각을 확인된 환각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방식의 연장선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예상한 것과 세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찾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죠. 시각적 상은 우리 각자의 뇌에서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지식의 성장은 수년,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 인류 전체의 긴밀한 대화 속에서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죠. 전자는 경험의 개인적 조직화와 관련되어 심리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후자는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와 관련되어 과학이 기술하는 물리적 질서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지도, 개념적 구조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현실에서 얻은 것 사이의 불일치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하여 현실을 더욱더 잘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 그것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에 의문을 제기하여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의 개념적 문법 자체를 건드리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상을 업데이트합니다.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지도를, 세계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물론 이 이론에서 나온 세계관에는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계가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낡은 편견임을,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수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세상의 구체성이 보랏빛과 무지갯빛의 몽환적인 환각 경험처럼 공중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껴집니다. 프로스페로의 말처럼 우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듭니다. 주춧돌도 없이 지어진 환영처럼 구름 걸린 탑도, 화려한 궁전도, 장엄한 사원도, 거대한 지구 그 자체도, 그래 그 안의 모든 것도 녹아내려 이 실체 없는 광경이 사라지듯 구름 한 조각 남지 않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인 템페스트 사막 1장의 대사입니다. 문학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죠. 프로스페로, 셰익스피어는 관객을 아찔한 상상의 세계로 날려보내고 나서는 이렇게 달래줍니다. 몹시 놀란 모습이군요. 당황했나 봅니다. 자, 기운 차리세요. 여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배우들은 이미 말했듯 모두 요정이었고 옅은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그 불멸의 속상임으로 부드럽게 잦아듭니다. 우리는 꿈과 똑같은 재료로 빚어졌고 우리 짧은 인생은 잠으로 끝맺죠. 양자역학에 대한 긴 명상을 마친 후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물리적 세계의 견고함이 마치 프로스페로의 구름 덮인 탑과 화려한 궁전처럼 녹아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현실은 거울들의 놀이 속에서 풀어헤쳐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음유 시인의 화려한 상상력이나 인간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그의 호소력이 아닙니다. 상상력이 지나친 어느 이론 물리학자가 최근에 한 엉뚱한 사변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엄밀하게 기초 물리학을 끈기 있게 연구해온 결과 이러한 실체성의 해체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과학 이론이자 현대 기술의 기반이며 그 신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이론을 정면으로 마주해 이론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의 좁은 울타리 밖에서 그 본질을 논의하고 거기서 추출되는 달콤하고 살짝 취하게 하는 꿀을 현대문화 전체의 사이사이에 떨구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거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제는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짜는 사건들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습니다. 개체는 이 그물망의 일시적인 매듭에 불과합니다. 개체의 속성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결정되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됩니다. 사물은 다른 사물 속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시각은 부분적입니다.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을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시점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시점들도 서로 소통 가능하고 지식은 다른 지식과 현실과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렇게 대화를 통해 수정되고 풍부해지고 수렴되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집니다. 이런 과정의 행위자는 현상으로 이루어진 현실과 분리된 주체가 아니고 초월적인 시점도 아니며 현실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현실의 이 부분은 자연 선택을 통해 유용한 상관관계, 즉 의미 있는 정보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또한 그 자체로 현실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정치적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해낼 수 있었던 모든 일은
교류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정치가 경쟁의 정치보다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것이고요. 그리하여 저는 개인적 자아라는 개념도 사춘기 시절 저를 거칠고 고독한 질문으로 이끌었던 반항적이고 고독한 자아도 스스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었던 자아조차도 결국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속의 잔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구조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음은 어떻게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지 등 오래전 나를 물리학으로 이끈 청소년기의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움을 얻습니다. 물리학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은 저를 매혹시키고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하고 어둠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지? 라마섬의 해변에서 사슬라프가 중얼거렸던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물리학은 현실의 구조와 사고의 구조가 가장 긴밀하게 짜여 있는 곳이자 이 짜임이 계속적인 진화의 강렬한 시험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여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모험이었습니다. 공간, 시간, 물질, 생각, 현실 전체가 마치 거대한 마법의 만화경처럼 눈앞에 새롭게 재구성되었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장대한 역사의 발전보다 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예측보다 훨씬 더, 양자론은 내게 우리의 정신적 지도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폴리트 텐의 말을 빌리자면 고전적 세계관은 확증되지 않은 환각입니다. 양자론의 실체 없이 파편화된 세계야말로 현재로서는 세계와 가장 잘 어우러지는 환각입니다. 견고한 무언가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다른 무언가가 열리고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던 실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부드럽게 흘러가는 덧없는 삶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